다음 지원자 입장하세요. 2023년 3월 대한건설 본사 17층 면접장. 김민주는 서류 더미 속에서 다음 지원자의 이력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박재현, 1993년생, 선화대학교 경영학과. 이름이 좀 익숙한 것 같았지만 흔한 이름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말라서 인상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재현입니다. 남자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이력서를 보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재현 씨. 학력이 선화대학교 경영학과네요. 졸업하는데 8년 걸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력서를 넘겼습니다. 경력 사항을 보니까 4년 동안 회사를 5번 옮기셨네요. 이직이 잦은 편인데 이유가 뭔가요?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5번 다 회사 사정이었어요? 민준이 이력서를 자세히 보다가 한 줄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출신 중학교, 강북 중학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주는 다시 지원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15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나는 윤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민주는 이력서의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부친 박동철. 이번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야, 거지였다. 김민준, 너 매일 간장밥이네? 뛰어봐. 뛰면 안경 줄게. 민준은 이력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박재현 씨.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네? 아, 네. 박재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숙이고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민주는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팀장님. 네, 상무님. 아까 그 지원자, 박재현 씨. 혹시 아직 안 갔으면 다시 들어오게 해주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다시요? 면접을 더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옆에 앉아있던 인사팀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대리, 아까 나간 지원자 박재현 씨, 혹시 아직 건물에 있으면 다시 모셔와. 네, 팀장님. 젊은 직원이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박재현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각오가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박재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이력서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습니다. 아까 질문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호자 연락처에 적힌 박동철 씨. 혹시 아버님이신가요? 네. 박동철 씨가 강북에서 부동산 개발하시던 분 아닌가요? 박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십니까? 소문으로 들었죠. 작년에 부도 났다고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력서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재현 씨, 만약 회사에서 동료가 따돌림 당하는 걸 목격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재현이 당황했습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잖아요. 우리 회사도 그런 부분 민감하게 보거든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피해자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현이 모범 답안을 내놨습니다. 좋은 답변이네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본인이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요.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학교 폭력도 직장 내 괴롭힘만큼 심각한 문제죠. 우리 회사는 채용 시 인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박재현 씨는 중학교 때 그런 경험 없으시죠? 박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요?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네, 그럼요. 혹시 강북중학교 2학년 3반 출신이시죠? 박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담임선생님이 이선미 선생님이셨죠? 네, 맞는데 그런데 왜? 박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민주는 이력서를 덮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반에 가난한 학생 있었죠. 낡은 운동화 신고 도시락 싸우던. 박재현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 학생을 거지라고 불렀던 사람, 안경을 빼앗아서 뛰라고 시켰던 사람, 1,000원 주고 6,000원짜리 심부름을 시켰던 사람.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박재현 씨? 저기... 박재현이 면접관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민준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접니다. 김민준. 그 한마디에 박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민준? 박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뜯어봤습니다. 15년 전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그 민준이, 헌옷을 입고 도시락을 싸우던 그 민준이,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민준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박재현.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이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한때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며 반 전체의 놀림감이었던 가난한 학생과 그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부잣집 아들의.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2008년 봄,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김민준은 그날도 3년째 신고 있는 운동화를 신고 등교했습니다. 운동화 밑창은 이미 갈라져서
비만 오면 발이 젖었습니다. 교복은 학교 바자회에서 산 중고였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소매가 손목을 덮을 정도로 길었고 바짓단도 질질 끌렸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손빨래를 해주셨지만 색이 바래서 다른 아이들의 새 교복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야, 거지였다. 교실 뒤편에서 박재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박재현은 민준이 지나가는 순간 일부러 발을 쭉 뻗었습니다. 미안. 다리가 저절로 나갔네? 아이들이 또 웃었습니다. 민주는 박재현의 발을 피해 조심스럽게 자리로 갔습니다. 싸우고 싶었습니다. 대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재현의 아버지는 강북에서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학교 이사진과도 친분이 있어서 예전에 박재현과 싸운 아이가 억울하게 전학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셨죠. 두 분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3교시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수채화 그릴 거예요. 다들 물감이랑 팔레트 준비했죠?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일제히 가방에서 미술 도구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민준, 너 준비물은? 없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없었잖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경만 해야겠네. 다음엔 꼭 준비해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재현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김민준이 물감 살 돈이 없나 봐요. 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야, 물감 하나가 얼만데 그것도 못 사? 진짜 거지네, 거지. 민주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붓으로 물감을 섞고 팔복구 주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말할 수 없어. 물감 사달라고. 지난주 어머니가 민준아, 준비물 필요한 거 있어? 물으셨을 때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야, 김민준, 너 언제까지 준비물 안 가져올 거야? 박재현이 민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고급 물감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나는 3만 원짜리 샀어. 너는 1만 원짜리도 못 사?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물어보잖아. 박재현이 민준의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돈이 없어. 푸하, 들었어? 얘 돈이 없대. 1만 원도 없대. 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민주는 교실 구석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준의 집,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고 장마철이면 물이 새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어머니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2개. 어머니와 민준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몸에서 시멘트 냄새가 났습니다. 민준아, 숙제 다 했어? 아직 수학이 남았어요. 그래, 아빠가 봐줄까? 아버지는 손을 씻고 민준 옆에 앉으셨습니다.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고 허리는 늘 아프셨지만 민준의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봐봐. 여기서.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민준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등은 하나뿐이라 어두웠지만 참고서를 펼쳤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박재현의 놀림도, 준비물을 못 사온 창피함도 모두 잠시나마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문득 민준은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마 5살쯤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민준을 데리고 큰 건물 공사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저기 봐, 민준아. 아버지는 민준을 안고 공사장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땅을 파는 거대한 포크레인, 철근을 들어 올리는 높은 크레인, 시멘트를 나르는 믹서 트럭. 와, 대박. 작은 민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아빠, 저 큰 기계들 진짜 멋있어. 그렇지. 저렇게 큰 기계들로 건물을 만드는 거야.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건물의 골조, 헬멧을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풍경.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장면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나도 커서 저런 거 만들고 싶어. 그래, 민준이도 할 수 있어. 아버지는 그날 여러 공사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민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거대한 중장비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건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은 건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레고로 건물을 만들고 미술 시간에는 꼭 건물을 그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멋진 세계. 나도 크면 저런 멋진 건물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민준은 건축학과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가난해도 놀림받아도 그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했습니다. 야, 김민준, 너 안경 언제 바꿀 거야? 그거 완전 옛날 거 같은데. 박재현이 민준의 안경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3년 전 세일할 때 아버지가 사주신 구식 모델이었습니다. 다리 부분이 부러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죠. 돌려줘. 어? 뭐? 반말해? 제발 돌려줘. 제발? 크크, 이거 봐라. 얘 제발이래. 박재현이 안경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은 안경 없이는 칠판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뛰어봐. 뛰면 줄게. 못 들었어? 뛰라고.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재현, 그만해. 반장 이수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공부도 잘하는 반에서 유일하게 박재현한테도 대드는 여학생.
야, 이수진, 네가 왜 나서? 안경 돌려줘. 지금. 싫은데? 네가 어쩔 건데. 이수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박재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야, 종 쳤는데 뭐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 박재현이 혀를 차며 안경을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한쪽 렌즈에 금이 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주웠었습니다. 고마워. 이수진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학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는 반 티셔츠를 받지 못했습니다. 티셔츠 값이 10,000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야, 김민주는 왜 티 안 입어? 돈이 없나 보지 뭐. 10,000원도 없어? 진짜? 아이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혼자 헌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이리 와봐. 박재현이 불렀습니다. 친구 5명과 함께 그늘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박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심부름 좀 해줄래? 저기 매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6개. 싫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싫어? 박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야, 네가 지금 나한테 거절하는 거야? 민준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 크크, 해봐. 내가 누군지 알잖아. 안 갈 거야? 박재현이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쭈 이래도 안 가? 너 오늘 날 잡자. 갈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여기 심부름비. 박재현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주면 되지? 아이스크림 사는 돈은... 아, 너 돈 있지?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원도 없었습니다. 설마 그것도 없어? 크크,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든 사와. 박재현이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떼약볕 아래를 걸어 학교 매점으로 갔습니다. 아줌마, 아이스크림 6개요. 3,000원. 민주는 주머니에서 박재현한테 받은 1,000원을 꺼냈습니다. 2,000원은 외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매점 아줌마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외상? 너 몇 반이야? 2학년 3반이요. 담임 선생님 누구? 이선미 선생님이요. 매점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1,000원을 받고 아이스크림을 꺼냈습니다. 2,000원, 다음 주까지 가져와. 안 가져오면 선생님한테 말한다? 네, 꼭 갖다 드릴게요. 민주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박재현에게 돌아왔을 때는 아이스크림이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아이스크림 다 녹았는데. 미안. 미안하다고? 야, 그럼 개다리 춤 춰봐. 그럼 용서해 줄게. 안 출 거야? 그럼 이거 녹은 거 이대로 먹으라고? 뭐라도 해야 우리가 넘어갈 거 아니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개다리춤을 췄습니다. 크크크. 야, 봐봐. 김민준 개다리춤 춘다. 박재현과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주변 아이들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용서해 줄게. 박재현이 짜증스럽게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줬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2,000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날 밤 민주는 분노심과 무능함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준도 박재현도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진짜 공사장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그는 1980년대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대한건설의 창업자였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2008년 어느 날 밤, 민준이 잠든 후 반지하 방에서 김철수와 그의 아내 이영희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 만든 거 알아. 당신 손으로 키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 여보, 김철수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97년 IMF 때 내가 선택한 거야. 회사를 살리려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했어. 하지만 나는 최대 주주로 남았고 이사회에서 영향력도 유지했지. 그리고 계약서에 조건을 넣었어. 무슨 조건? 15년 후 내가 원하면 경영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조건. 그게 2023년이야. 그때쯤이면 민준이가 25이 되겠지. 그때까지 민준이가 실력을 쌓으면 내가 경영권을 되찾아서 아들한테 물려줄 거야. 하지만 당신 지분은 30%잖아. 그걸로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어? 지금은 30%지만 나머지 지분은 여러 소액주주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 이사회에서 내 편을 만들어 왔고 필요하면 지분을 더 사들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민준이가 그때까지 진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야. 김철수가 잠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한테 진짜 세상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없으면 또 어떻게 무시당하는지, 그걸 뼈저리게 느껴봐야 나중에 회사 물려받아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어. 김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회사가 커지고 나서야 알았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본다는 걸. 직원들의 진짜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그래서 IMF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 그의 눈에 아쉬움이 어렸습니다. 민준이는 나처럼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어릴 때 배워야 해. 그래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경영자가 될 수 있어. 그건 알겠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가 학교에서 얼마나 괴롭힘 당하는데. 괴롭힘? 김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괴롭힘? 이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같은 반 이수진이라는 애 엄마한테 전화 왔어. 민준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못 견디겠다고 그 어머니가 다 말해줬어. 이영희는 박재현이 민준을 거지라고 부른 일, 안경을 빼앗아 던진 일, 뺨을 때리고 억지로 심부름을 시킨 일, 매점에서 외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야 했던 일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이 엄마 말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래. 거의 매일이라고.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애가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고. 선생님은 박재현 아버지가 학교 이사진이랑 아는 사이라 아무 말도 못한대. 김철수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박재현이라는 애 부모가 누군데.
박동철, 강북에서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래. 박동철? 김철수는 기가 찼습니다. 그 사람 10년 전에 나한테 하청 좀 받게 해달라고 사정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아들이. 김철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영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반지하 창문을.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장 박동철한테 연락하면 끝나. 학교에도 압력 넣을 수 있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믿고 싶어. 김철수가 잠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강한 아이야.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 아니, 이겨내야 해. 이것도 못 이겨내면 나중에 회사 경영하면서 오는 더 큰 시련은 어떻게 넘겠어. 민준이가 강하게 자라날 거라고 믿어. 그래도 지금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민준이는 평생 나한테 의지하게 돼. 힘든 일 있으면 아빠가 해결해준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안 돼.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아버지야. 당장 달려가서 민준이 울리는 놈들 다 혼내주고 싶어. 근데 참아야 해. 민준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게. 당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믿어줘. 우리 아들 강해. 이 시련을 이겨내면 어떤 CEO보다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반지하 창문을. 조금만 참아라, 민준아. 아빠가 너한테 주려는 건 돈이 아니라 인생이야. 민준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다행히 박재영과는 다른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의도한 가난한 삶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민준은 낡은 옷을 입었고 도시락을 싸왔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야, 쟤 매일 걸어가네. 집이 가난한가 봐. 근데 공부는 정말 잘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준? 걔 중학교 때 완전 왕따였대. 진짜? 어디서 들었어? 같은 중학교 나온 애가 그러던데 매일 괴롭힘 당했대. 사실이 아닌 소문도 퍼졌습니다. 김민준이 재민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대. 헐, 나도 들었어. 준비물도 맨날 빌려달라고 한대. 소풍도 돈 없어서 못 갔다던데. 아, 진짜 불쌍하긴 한데 좀 부담스럽다. 민주는 그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민주는 단 한 번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물도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김민준 조심해. 걔 옆에 앉으면 계속 뭐 빌려달라고 할걸. 그래, 조심하는 게 나아. 민주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와 달리 직접적인 괴롭힘은 없었지만 이 보이지 않는 벽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민주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도 주지 못하고 학교 괴롭힘도 막아주지 못했지만 공부만큼은 함께했습니다. 김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아도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주인 아들이라도 능력 없는 CEO는 직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진짜 리더는 실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퇴근하고 와서 민준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주말이면 도서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준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아빠, 영어 단어 좀 들어주세요. 그래, 시작해봐. 피곤한 몸이었지만 아버지는 민준이 공부하는 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는 공부가 재밌긴 한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빠도 피곤하실 텐데 왜 매일같이 공부해 주세요? 김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지. 하지만 실력만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네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게 돕는 것.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가난도 괴롭힘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민주는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봤던 공사장. 그 거대한 건물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멋진 건물을 만들고 싶어. 발표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합격자 발표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합격!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것도 수석 합격. 민준아, 합격했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이제 장학금 받으니까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 우리 아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철수입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연락이 두절되셔서. 괜찮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서울대 건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방학 때 현장 실습 좀 시켜주십시오. 단,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알바생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대한건설 공사 현장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5만 원. 자재 나르고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일이었습니다. 야, 대학생, 이거 저리 옮겨. 네. 민주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이 이런 거였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현장 소장과 본사 임원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 현장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김철수 회장님 말씀이신가요? 네, 요즘도 가끔 연락 주십니다. 이번에는 대학생 알바 하나 뽑으라고 직접 전화하셨어요. 회장님께서 알바생까지 신경 쓰시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철수 회장? 우리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여름방학, 민주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다시 대한건설 공사 현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대학생, 이거 저리 옮겨. 네. 민주는 땀을 흘리며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민준? 익숙한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민준은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중학교 때 박재현과 늘 붙어 다니던 무리 중 하나였습니다. 오랜만. 와, 진짜 김민준 맞네. 너 강북중 2학년 3반이었지? 맞네, 맞아. 기억나네.
너 여기서 뭐해? 알바. 오, 서울대 갔다며? 대단하네. 근데 졸업은 할 수 있어? 등록금 비싼데. 남자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냐? 체육대회 때, 뭐 옛날 일이지. 남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근데 신기하다. 너 그때 그렇게 당하고 다녔는데 서울대를 가네? 대단하긴 하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서 알바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형편은 그때랑 비슷한가 보네. 나랑 뭐 큰 차이 없네. 남자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근데 너 중학교 때 완전 웃겼어. 기억나? 개다리 춤춘 거, 크크.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 미안. 옛날 얘기 꺼내서. 근데 진짜 웃기긴 했었다니까.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날 밤 민주는 혼자 밖으로 나와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채 어둠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는 모습. 김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오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김철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준을 알아본 청년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놀렸다는 것을, 민준이 아무 말 없이 참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아들이 혼자 숨어서 울고 있는 것을. 김철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15년간의 계획,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던 계획. 민준은 이미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가난을 겪었고 무시를 당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수석 입학,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혼자 눈물을 삼키며 조금만 더 라고 다짐하는 모습. 충분해. 이제는 네가 진실을 알아도 될 만큼 강해졌어. 김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말해줄 시간이야. 김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아빠?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작업복 바람이었는데 그날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아들의 눈이 빨갛게 부은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가자.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반지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신 듯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작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사실은... 김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로 가난해서가 아니었어. 민주는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철수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대한건설 창업주라는 것,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일부러 가난하게 키운 이유. 민준에게 진짜 인생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 민준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다. 진짜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산 이유가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였다. 민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안다. 다 봤다.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전 15년 동안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철수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 너한테 회사를 물려주려면 네가 진짜 사람들을 이해해야 했어.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부자의 오만함도, 세상의 불공평함도 다 알아야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어. 이제 네가 24이 됐구나. 군대도 다녀왔고 내년이면 졸업이지.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졸업하고 나면 회사에 출근해라. 수습사원으로 시작해서 정식사원, 대리, 과장. 차근차근 올라가. 그리고 10년 후에 이 회사를 물려받아.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후요? 그래. 10년이면 충분해. 너는 똑똑하니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방문 앞에서 모든 걸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일어서자 어머니가 다가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준아.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엄마도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학교에서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엄마, 매일 밤 네가 우는 소리 들었어. 네가 참는 거 다 봤어.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민준을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김철수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민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힘든 일 없을 거야. 우리 민준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민준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서름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민준은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내가 그동안 겪은 서름들이 10년 후를 위해 10년 후면 내가 민준은 서울대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월 대한건설의 수습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나왔네. 어린데 똑똑하겠어. 민준은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회장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급비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를 특별 대우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입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혹독하게 대해 주십시오. 첫 배치는 현장 관리팀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거 현장에 갖다 주고 와요. 네. 이 서류 복사 30부. 네. 야근 가능하죠? 네. 민주는 모든 일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사원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야, 김민준 괜찮은데? 서울대 나왔다고 잘난 척 안 하네. 맞아, 일도 열심히 하고. 민주는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10년. 10년 안에 이 회사의 모든 걸 배워야 해. 2년 후 민주는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보통은 4년이 걸리는데 민주는 2년 만에 해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 네가 맡아봐. 네, 전무님. 민주는 중소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15% 절감했고 완공 기간도 예전보다 3주나 앞당겼습니다. 김대리 정말 잘하는데? 이런 인재를 어떻게 발굴했어? 누가 특별히 추천해서 뽑은 거야? 아니요, 그냥 공채로 들어온 신입이래요. 진짜? 이 정도면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 들어오겠는데? 민준의 명성이 서서히 회사 안에 퍼졌습니다. 2020년 말 회사 전체 인사국과 발표일, 임원회의실에서 김철수 회장이 인사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올해 전 직원 평가 결과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대리급 중에서 김민준 대리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네, S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철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현장 실무 능력, 기획력, 리더십 모두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지난 3개 프로젝트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특진을 건의드립니다. 과장으로 바로 승진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2021년 1월 민주는 과장으로 특진했습니다. 입사 4년 만이었습니다. 2021년 민주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복합상가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300억 규모. 과장이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도 됩니까? 김 과장이면 할 수 있어. 해봐. 민주는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대성공. 예산 대비 20% 절감, 안전사고 제로, 고객 만족도 98%, 업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건설에 김민준이라는 젊은 인재가 있다더라. 겨우 20대 중반인데 벌써 저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회장님, 김민준 과장, 올해도 S등급입니다. 2년 연속?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전 직원 중 1등입니다. 부장들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과장이 회사 전체에서 1등? 실력이 증명됐습니다. 차장으로 승진시켜야 합니다. 2023년 1월, 민준은 차장이 됐습니다. 차장이 된 민준에게 회사는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김 차장, 이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총괄 맡아줘. 네, 부장님. 500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민주는 10개 팀을 이끌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습니다. 3개월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또다시 대성공. 예산 내 완공, 품질 최상 등급, 발주처 극찬. 대한건설 김민준 차장, 정말 대단하더라. 저 정도 실력이면 임원감인데. 업계의 소문이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들어오너라.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민준. 앉아라, 민준아. 회장실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자 김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회사에 들어온 지 6년이 됐구나. 네, 아버지. 6년. 보통 사람은 대리가 되기도 힘든 시간이지. 근데 너는 벌써 차장이야. 김철수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네. 내 인사곡과 평가서다. 6년치 전부.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9년 S등급, 2020년 S등급, 2021년 S등급, 2022년 S등급. 네. 6년 중 4년이 S등급이야. 회사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었어. 아버지인 내가 봐도 놀랍다. 김철수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네가 빠른 게 아니야. 네가 압도적인 거야.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감사합니다. 김철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다. 사실 임원들에게 이미 말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민준이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언제요? 어제, 임원회의에서. 전날, 임원회의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김민준 차장, 사실은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승진한 거였나? 김철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민준이는 6년간 자신이 회장 아들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혜도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인사고과를 보십시오. 4년 연속 S등급, 회사 전체 1등, 모든 프로젝트 성공. 이게 특혜로 만들어진 결과입니까? 임원들이 침묵했습니다. 아닙니다. 순수한 실력입니다. 한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김 차장과 함께 일해봤습니다. 확실히 실력이 뛰어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회장님 아들인 줄 몰랐지만 언젠가 임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회사는 언젠가 민준이에게 물려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임원으로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민준이를 전무이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사회의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했습니다. 전무요? 6년 만에? 회장님,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의 성과를 보십시오.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입니다. 한참의 침묵 후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김 차장, 아니, 민준 씨의 실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력이 부족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갈렸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결과는 찬성 9표, 반대 3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표를 던진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반대하신 분들 이해합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돌릴 겁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시 회장실. 그래서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네가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것도. 민주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투표 결과는 9대3, 과반수가 너를 지지했어. 하지만 3명은 반대했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당당하게 나가. 그리고 반대한 사람들의 마음도 네 실력으로 돌려놔라. 그게 네 첫 번째 임무야. 김철수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월부터 네가 전무이사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무. 그리고 인사권을 넘긴다. 앞으로 신입 채용은 네가 최종 결정해.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준아, 이제 네가 사람을 뽑는 자리에 섰어. 기억해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학벌로, 집안 배경으로 판단하지 마라. 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성실함이야. 너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반대하신 분들도 꼭 설득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민주는 전무 명찰을 달고 면접장에 앉았습니다. 다음 지원자 입장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말라서 인상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재현입니다. 남자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이력서를 보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재현 씨. 학력이 선화대학교 경영학과네요. 졸업하는데 8년 걸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력서를 넘겼습니다. 경력사항을 보니까 4년 동안 회사를 5번 옮기셨네요. 이직이 잦은 편인데 이유가 뭔가요?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5번 다 회사 사정이었어요. 민준이 이력서를 자세히 보다가 한 줄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출신중학교, 강북중학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민주는 다시 지원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15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어렴풋이 기억나는 윤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민주는 이력서의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부친, 박동철. 이번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15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야, 거지 왔다. 김민준, 너 매일 간장밥이네. 뛰어봐. 뛰면 안경 줄게. 민준은 이력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박재현 씨.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네.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원자는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15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니까요. 민주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친 성함이 박동철 씨시네요. 혹시 강북에서 부동산 개발 하시던 분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지셨다고요? 네. 박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재현 씨, 출신 중학교가 강북중학교네요. 혹시 2학년 3반 담임이 이선미 선생님이셨나요? 박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시죠? 그의 눈이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반에 가난한 학생이 있었죠? 낡은 운동화 신고 도시락 싸오던. 박재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학생을 거지라고 불렀던 사람, 안경을 빼앗아서 뛰라고 시켰던 사람, 1,000원 주고 6,000원짜리 심부름을 시켰던 사람.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박재현 씨? 박재현이 민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달음이 그의 얼굴에 번져갔습니다. 설마, 당신이...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이 민준의 얼굴을 뜯어보듯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그 민준, 헌옷을 입고 도시락을 싸오던 그 민준,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민준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박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준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재현 씨.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이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한때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며 반 전체의 놀림감이었던 가난한 학생과 그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부잣집 아들의.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니 전무님, 저는 면접을 계속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재현 씨, 지원 동기를 보니 안정적인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싶다고 쓰셨는데요. 평균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건 회사 사정이... 회사 사정? 5군데 모두요? 민준이 이력서를 탁 하고 책상에 놓았습니다. 박재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학벌이나 스펙보다 더요. 박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전 당신은 저한테 뭐라고 했죠?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안경을 빼앗아 던졌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1,000원 주고 6,000원짜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진심으로 반성해서요? 아니면 제가 전무이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재현 씨, 만약 제가 여전히 가난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공사장 인부였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무릎 꿇고 사과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비웃었을 겁니다. 여전히 거지네 라고요. 민준은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전무님. 민준이 박재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재현 씨, 불합격입니다. 전무님, 제발... 나가보십시오. 경비를 부르기 전에. 박재현은 비틀거리며 면접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재현은 대한건설에서 불합격한 후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도 많고 이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박재현은 좁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게 민준이가 느꼈던 삶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대한건설은 민준 기여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전무님,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현장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회사 내 괴롭힘을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가해자는 무조건 해고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민준을 존경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맞아, 현장 직원들 이야기도 직접 들으시고. 가난하게 잘하셔서 그런가 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야. 어느 날 밤 민주는 외근을 마치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야간 알바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야간 근무로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박재현도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박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8,500원입니다. 민준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계산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물건을 들고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재현 씨. 네. 지금 그 삶이 어떤가요? 힘든가요? 네. 15년 전 제가 느꼈던 삶입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죠. 박재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명심하세요. 민준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요. 민준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은 계산대 뒤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대한건설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준은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수백 명의 직원들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15년 전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도시락을 싸먹고 사람들에게 거지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회장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너 같은 놈은 아무것도 못해.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민준이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첫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내일은 당신의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고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이 걸릴 뿐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셋째,
성실함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몰락했습니다. 부자였던 집안은 파산했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때의 가난했던 저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당신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10년 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재현, 당신은 지금 제가 15년 전에 느꼈던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아야 할 응징입니다. 민주는 회사 옥상에 올라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반지하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겼다. 정의가 승리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언젠가는. 그의 마지막 독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당장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직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자리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10년 후에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오늘 네 앞에 있는 약자가 내일은 네 위에 설 수도 있다. 성실하게 살아라.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그 성실함이 너를 성공으로 이끈다. 착하게 살아라.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고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김민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써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마음행복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